요게 실제로 여기 이제 수능 기출 지문인데 실제로 이제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도 자 어렵기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지문입니다. 유명한 지문이에요. 헤겔의 변증법 안에 드는 지문인데 여기 안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요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동시에 딱 요해 수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이 그냥 단순히 읽고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그냥 똑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찾아가지고 선지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능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리, 반정리,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래요. 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됩니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대요.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위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위상이라고 하는 건 높낮이가 있다는 뜻이야.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더 먼저인 게 있고 나중인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체계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A, B, C 이렇게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병렬식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 사이에는 서로 높낮이가 없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등한 위상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수렴된다라고 하는 건 모인다는 거고요. 상향이라고 하는 건 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A랑 B라고 하는 서로 뭐가 있는 거야? 대립적인 구성이 있는 거야. 얘네 서로 대립이야. 반대말 같은.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수렴해서 뭐로 수렴하는 거야? C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치면은 자, 이 C에 해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C에 해당하는 걸 생각해 볼 때 C는요 정립, 반정립, 종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 서영 어디에 해당할까요? C가 종합이겠죠. 그러면 A랑 B가 정립인지 반정립인지 뭐가 정립이고 뭐가 반정립인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왜? 서로 반대말이잖아.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만 놓고 보면 얘네들 사이에는 위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높낮이가 없어. 얘네들은 대립적이고 동등한 위치야. 그리고 얘네들이 더 위에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게 바로 C인 거야. 두 개가 합쳐져서 종합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하고 있답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변증법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정반합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답니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 이념, 현실, 철학 얘네 세 개가 전부 뭘 가지고 있다? 변증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이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현실은 뭐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인 거야. 철학,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세 개가 모두 다 뭐라는 거야? 변증법적이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뭘로 보려고 한다? 변증법으로 보려고 한다. 그게 누구의 관점? 헤겔의 관점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더 보면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답니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라고 얘기하죠. 잘 보세요. 자, 미학의 대상인 예술, 이렇게 해야겠다. 예술, 종교, 철학, 절대 정신의 한 형태.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묶은 거야. 예술, 종교, 철학은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예술, 종교, 철학은 전부 뭐에 해당한다고? 절대 정신의 한 형태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정신은요,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대요.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랍니다. 자,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랑 이 이념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아까 이거는 1문단에서 얘기했어. 이념이랑 절대적 진리는 똑같은 말이었어요. 자, 다음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서 따라서 구분이 된답니다. 인식 형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다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결국 예술, 종교, 철학은 내용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야. 내용이 뭔데요 그러면? 절대적 진리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세 개는 전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야? 인식하는 형식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요 글의 관점이죠. 다음 넘어가서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랍니다. 잘 보세요.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데 걔네가 누구라고? 직관, 표상, 사유라고. 자, 각각 대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각각 대응, 1대1로 대응한다는 거야. 아까 예술, 종교, 철학 나왔잖아. 그럼 뭔데? 직관, 표상, 사유. 각각 뭐야? 자, 각각 1대1로 대응한다는 거야. 알겠죠?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 그래서 이 각각 대응한다라고 하는 걸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긴 합니다. 볼게요. 자,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요,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요.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개. 자,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지금 예술, 종교, 철학이랑 똑같은 거야. 자, 다음 넘어가서요. 헤겔에 따르면 잘 보세요.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이라고 했지. 근데 직관이랑 아까 똑같은 말이 뭐였어? 예술이었어요. 표상이랑 똑같은 말이 뭐였어요? 종교였어요. 그럼 결론이 뭔데? 예술, 직관, 외면성 세 개는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다음, 종교, 표상, 내면성도 마찬가지로 뭐야? 똑같은 의미인 거야. 자,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뭐야? 예술과 종교는 사유에서 종합된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자, 이에 맞춰. 근데 사유는 아까 뭐랑 똑같은 말이었어? 철학이랑 똑같은 말이었지. 그래서 말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술과 종교는 철학에서 종합된다 가 되는 거야.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이라고 돼 있죠. 종교의 주관성이라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야 돼. 뭐가 추가돼야 돼? 객관성. 종교에는 뭐가 추가돼야 돼? 주관성. 다 똑같은 말이야. 예술, 직관성. 그 다음에 객관성, 예술, 객관성, 직관, 내면성. 종교, 주관성, 표상, 내면성. 네 개 다 같은 성질이야. 지금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이 글의 논리적 구조 안에서는 얘는 그냥 다 똑같은 말인 거야. 자,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요,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거래요. 절대적 진리는 전부 뭐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고 돼 있죠. 단계적 등급이야.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랍니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이라고 되어 있죠. 순. 자, 표시한 이유가 있어.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뭐밖에 없다? 철학밖에 없다.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판정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1, 2, 3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완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변증법의 논증 설명 있죠. 요거를 연결했을 때 모순점이 하나 생겨. 물론 이 모순점에 대해서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 나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긴 해요. 근데 나 지문을 읽기 전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모순이야. 의문이야. 서연아, 뭐가 모순일까요? 변증법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요거 미학에 대한 설명이죠. 해겔이 가지고 있는 미학에 대한 설명. 변증법에 대한 설명. 이거 변증법은요, 여러분들 해겔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알겠죠? 변증법은 원래 있는 거야. 논증 방식인 거야. 변증법이라고 하는 논증 방식과 해겔이 판단한 요 미학, 예술에 대한 변증법적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는 게 있어. 뭐가 모순되는데? 정렬이 아니라 것이 통일. 뭐라는지 안 들려요? 뭐라고요? 세 공주의 병렬이라. 좋아하는 통일. 그러니까 그게 왜 모순인데 그러면? 저기는 순서를 여러분들, 순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병렬적인 구성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또는 병렬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냐면 얘네는요, 단계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총 3단계가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위아래를 따졌을 때 3단계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런데 얘네 ABC는 아까 위아래로 따졌을 때 3층이었어, 2층이었어, 2층이었어, 1층, 2층. 얘네 둘은 서로 똑같았잖아. 이거 이해돼요? 얘네 1층이고 얘네 2층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 순이라며, 순서. 심지어 초보, 성장, 완숙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얘기잖아.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철학에서 종합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종합이 아니라 순서대로 지금 진화하는 거잖아. 이거 이해돼요?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이 설명에서 모순이 된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 지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지문에서는요,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위에 나왔던 이 해겔의 미학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을 뭐 하는 거야? 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디스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디스하는데 그러면 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답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서도 안 된답니다. 자, 일방적 승리, 그 다음에 중화 상태, 이거 모두 뭐 한다고?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 구조를 봤을 때 A와 B가 있으면은 얘도 없어지고 얘만 올라가는 거 안 돼. 그 다음 얘네 둘의 각각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각각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비빔밥처럼 합쳐진 거야. 근데 합쳐졌는데 A의 성질과 B의 성질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중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중화 상태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파란색인데 합쳐지면 여기에는 무슨 색깔이 있어야 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합쳐졌다고 보라색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서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돼야 됩니다.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서 질적으로 고양된, 그러니까 한 단계 끌어올려진 최상의 범주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야, 변증법은. 자, 해길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미학에 가난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입니다. 왜?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오니까. 근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자 보세요.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이거 뭐라고 말 바꿀 거야?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으로 말 바꿀 수 있겠지.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면성이 점차 지워진다고 했는데 외면성이랑 똑같은 말 뭐였어? 객관성, 예술, 그 다음에 직관,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진적으로 강화된답니다. 내면성이 아까 뭐였어? 주관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종교죠. 예술에서 철학으로 갈 때 중간 단계에 뭐 있어? 종교 단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술에서 종교로 넘어갈 때 뭐가 사라진다? 예술의 고유한 성질들이 사라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강화, 내면성이 강화 완성되고 있음을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에 확연히 드러날 뿐. 봐봐. 요거 아까 말 바꾸면 밑에 있는 말이랑 똑같지? 똑같은 문장 그냥 지금 반복해주고 있는 거야.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알겠죠? 똑같은 내용이야. 어차피 우리 말 바꿨으니까. 맞죠? 자, 볼게요. 자,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워졌기 때문이야. 지워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직관의 외면성, 이건 이제 예술이다, 그쵸? 예술의 외면성 및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 이 네 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 맞죠? 자,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는 거죠. 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랍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지문을 쓴 글쓴이 있죠. 이 지문을 쓴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해겔을 까는 것도 까는 건데 여기 밑에 뭐가 나온다? 글쓴이의 주장이 나온다라는 걸 느껴야 돼. 우리가 비문학 지문, 수능 비문학 지문에서 논설문이 잘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설명문이 나와요. 근데 얘는 나 지문은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입니다. 가는 설명문이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글쓴이가 뭐라고자 하는 바가 뭐지? 그대로 적혀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층이 아니라 4층이어야 된다는 거지. 층수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phương法랍니다. 이게 바로 뭐야?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이 글쓴이의 생각. 그러면 이 사람은 철학을 더 높게 치는 거야? 예술을 더 높게 치는 거야? 세연아 뭐야? 예술을 더 높게 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다시 객관화되는 단계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객관성이 아까 무슨 말이랑 똑같았어요? 예술이랑 똑같은 말이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생각이 어디로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재객관화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지금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자,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에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뒤로 넘어가서 요거 여러분들 정답 풀어줄게요.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에 1번. 자, 다음 5번에 3번. 자, 다음 6번에 4번. 자, 다음 7번에 3번. 다음 8번에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뭐 다 맞은 사람 있을까? 쌤이 요거 어저께 이제 첫 수업 했거든요. 부산 예고 수업을 했는데 딱 한 학생이 이 문제를 전부 다 맞았어요. 전부 다 맞았는데 사실 어려우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다 맞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거를 푸는데 자기가 2시간이 걸렸대. 2시간 동안 풀고 읽고 비교하고 선지를 따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답을 찾아낸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신이랑 다르게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 다 포함인데 생각하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생각을 온전히 이끌어내려면 그렇게 길게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제 나아갔을 때. 그래서 매번 지문을 풀 때마다 2시간씩 시간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내가 애매하고 의문이 생기지 않는 지점까지 끝까지 생각해보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준 숙제가 있나요? 없어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정답률이 보통 이런 그 가나 지문 나오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는 지금 문제는요, 보통 정답률이 한 80% 이렇게 나와요. 틀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 정답률이 43%예요.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3번이랑 헷갈리는데 요게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은 1번 선지에서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을 뭘로 바꿀 거야? 소연아. 변증법. 자, 그럼 물어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 그러니까 변증법이죠.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인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인 위상, 높이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가 지문은 예술의 상대적 위상 높았어요, 낮았어요? 가 지문에서는. 서연아, 높았어, 낮았어? 헤겔 낮았지. 나 지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의견이 뭐였어? 예술이 높았어, 낮았어? 높았지. 상대적인 위상 제시하고 있는 거 맞죠? 맞는 말이야.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똑같이 뭐로 바꿔? 변증법으로 바꿔. 자, 그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이 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 변증법이라는 논증 구조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 지문은 변증법이라고 하는 논증 구조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헤겔의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나 지문 역시 변증법적으로 예술을 보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증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해겔의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겔이랑 변증법은 달라. 그게 본문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고.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틀렸다고 해야지. 자, 다음 5번 넘어가 봅시다. 자, 5번은요. 요 3번 선지만 한번 볼 건데 잘 보세요. 말만 바꿔볼 거야. 본문에 있는 말. 자,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라고 돼 있어. 이게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형태라는 말도 있고 형식이라는 말도 있거든. 달라요. 자,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말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예술, 종교, 철학으로 바꿔야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형식이 바로 뭔데? 직관, 표상, 사유인 거야. 자, 이제 여기에서 문장을 연결했을 때 이게 자 앞뒤가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예술, 종교, 철학은 직관, 표상,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틀렸을까요? 아까 쌤이 본문 읽으면서 뭐라고 했어? 예술, 종교, 철학은 직관, 표상, 사유랑 1대1로 대응된다며.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 근데 이 말 왜 틀렸는데? 생각해봐. 직관, 표상,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인가? 대상? 직관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방식이 있어요. 이 직관이라는 방식으로 예술을 대상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직관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걸 예술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상은요, 직관이 인식하는 그 오브제를 말하는 거야. 대상. 내가 책상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는 예술이 대상이 아니라 뭐가 대상이야? 책상이 대상이야. 책상을 그린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예술이라고 부르고요. 이해돼요? 얘가 인식하는 대상이 얘네가 아니고요. 얘가 어떤 대상을 인식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형태로 부른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주어랑 그 다음에 주체랑 개체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요. 자, 다음 7번 넘어갈게요. 7번은 아까 나 지문 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니은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 예술, 객관성,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고 했어? 아니죠. 약해진다고 했죠. 점차 지워진다고 했잖아, 소연아. 맞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8번입니다. 이게 진짜 생각을 2번 해야 돼, 2번. 일단 첫 번째, 잘 보세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대화야, 대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문제에서 대화를 왜 만들었는데? 각각의 대사에는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 지문에서 소연아! 가 지문에 나오는 이 지문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고 요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나 지문에 나오는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두 사람이 대화를 하지. 자, 그래서 대화 형식을 만든 건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요게 여러분들 작년 수능도 이렇게 나왔죠. 칸트 생각이랑 그 같은지 다른지 물어보는 게 작년 수능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나오면은 최대한 생각을 단순화해서 생각해봐. 어떤 내용을 반박할지에 대해서. 자, 볼게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답니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잘 보세요,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요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대요. 진정한 지성적 통찰,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건데? 사유가 본문에 나오는 거야. 또 사유랑 똑같은 말이 뭐야? 철학.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괴테와 실러가 만들어낸 문학 작품이잖아. 작품 예술이야. 맞지? 이 예술 작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최고의 지성적 통찰, 즉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답니다. 왜? 직접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한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헤겔은요, 예술 작품,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소설, 문학 작품을 높은 가치로 치는 거야? 철학을 높은 가치로 치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은. 세연아, 뭘 높은 가치로 치는 거야? 가 본문을 바탕으로, 이거 내용 말고 가 본문을 바탕으로. 헤겔은 예술을 높게 쳐요, 철학을 높게 쳐요? 벌써 까먹었어? 철학을 높게 치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작품 안에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야,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나의 글쓴이 보세요. 나의 글쓴이는요, 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예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헤겔의 생각에 반대해야 해, 찬성해야 해? 소연아, 반대해야 돼, 찬성해야 돼? 너희씨 언제부터 잔 거야? 다시. 자, 헤겔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는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 돼. 이 사람이 깐 거라고 했잖아. 깐 거. 맞죠? 자, 반대해야 돼, 반대. 자, 요거 여러분들 정답률이 30%예요. 근데 4번을 찍은 사람이 33%야. 정답보다 더 많이 찍었어요. 4번 보세요. 이론에서는, 잘 봐.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말들 중에서 우리가 연결해 보자면, 자, 여기서 객관성, 뭐 외면성 이런 말들 있죠. 다 똑같은 말이지. 예술, 직관. 그 다음에 주관성은 뭐야? 외면성, 내면성, 표상. 자, 그런데 헤겔은 뭐라고 생각했어? 예술에서 철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 적어볼게요.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갈 때요, 예술이 객관성이었고 종교가 주관성이었어요. 자, 잘 봐. 예술에서 종교, 철학으로 넘어갈 때 객관성이 남아있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했어, 헤겔은. 남아있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했어. 사라진다고 했지. 이 문장 읽어봐.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며.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헤겔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 문장만 봐. 서연아,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예술에서 철학으로 넘어갈 때 예술의 객관성이 사라진다며.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띠린다고 돼 있잖아. 객관성이 사라졌지. 그러면 이 문장 자체는 지금 헤겔이 찬성할 내용이야, 반대할 내용이야? 헤겔이 찬성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위에 빈칸 다시 올라가 봐. 이거 지금 말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나의 글쓴이가 하고 있는 거야.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말에 찬성해야 되는 사람이야, 반대해야 되는 사람이야? 반대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이 말은 나의 글쓴이가 아니라 헤겔이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헤겔이 해야 하는 말로 보면 딱 적절한 말이지. 그래서 헤겔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 본문에 그대로 있는데 맞는 말인데 체크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나인데.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자, 문장을 좀만 쉽게 바꾸면 예술이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내면성은 아까 뭐 했어요? 최고의 지성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야. 내면성이랑 1대1로 대응하는 건 종교지만 종교에서 철학으로 가면서 내면성이 점차 강화된다고 했단 말이야. 헤겔이. 자, 그래서 내면성이 강화되면 나중에는 뭐가 만들어지는데? 지성이 만들어질 거거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예술은 안에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내면성은 나중에 지성이 될 거 아니야. 최고의 지성이. 이거 헤겔이 제일 좋아하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켰다며. 그러면 예술미로 승화시켰으니까 이거는 예술작품이라는 거야. 철학이라는 거야. 예술작품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예술작품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최고의 지성적 통찰, 철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술 안에 철학이 있는 거면 누가 더 큰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술이 더 큰 거 아니야? 맞죠? 그거를 지금 이 2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이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 말이 뭐야? 예술작품 안에 뭐가 있다? 내면성이 있다. 예술작품 안에 뭐가 있다? 철학이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나의 글쓴이가 할 수 있는 말은 4번이 아니라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데? 헤겔이 얘기했던 변증법적 논증의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선뜻 이제 납득이 안 된다면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이 논리 구조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의 생각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1차적으로 쉽게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거부터 생각해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그냥 찬성하냐 반대하냐 정도만 생각해서 논리적 구조만 좀 따지면 4번이 안 된다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어. 1, 4, 5는 당연히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이시옷 해야 되네. 페이지 242페이지. 들어옵니다. 자, 다음 세간소 숙제입니다. 그 숙제고요. 우리 일단은 희소식은 우리 다음 주 수업이 통으로 다 휴원입니다. 휴강이에요. 학원 방학이라 가지고. 좋냐?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주말까지.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주말까지 다 이제 휴강이고요. 우리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책상에다 끼워놨다가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문제 풀어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241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뭘 끝냈었냐면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요 4가지 현상 전부 다 훑어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거는요 사실 사이소리 현상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에서 배우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랑 연결해가지고 요거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배우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이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파트를 다루면서 표준 발음법을 요 의문이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가끔씩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의문의 변동 1학년 1학기 그 중간고사 때 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쳤던 파트입니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교과로 따지면 단원 파트가 좀 다르기는 해.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얘도 앞에도 발음, 얘도 발음이거든. 그래서 발음과 관련해가지고 본다는 점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에서요 우리가 사이시옷을 붙이는 표기만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이시옷 붙이는 표기는 대체로 옆에도 적혀있긴 하지만 좀 문장이 너무 길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번 해보자면요 그 약간 알고리즘 비슷하게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일단 1번 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 조건. 자 이거 사이시옷이야. 사이시옷 조건. 자 그래서 사이시옷 조건에는 일단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앞말에 모음으로 끝나고 이렇게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끝나야. 얘가 공통이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뒷말의 첫 소리는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1번 이제 조건을 한번 보자면 이건 뭐냐면 그리고 이것도 미안합니다. 공통 여기 플러스 하나만 더 합시다. 두 말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합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이 형태여야지 사이시옷을 붙입니다. 어떤 형태일 때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었죠. 자 이러고 나서요 이제 첫 번째 유형을 좀 보자면 뒷말의 첫 소리가 이건 공통이야. 공통. 그리고 1번 보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가 뭡니까? 초랑 불이랑 합쳐졌어.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요? 촛불 이렇게 표기하죠. 근데요 얘를 발음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는지 압니까? 원칙 발음은 초불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뭐도 허용해 주는 거야. 얘가 사이시옷이 붙어 있으니까 촛 하면서 디귿 받침 다음 글자에 뿔 이렇게도 허용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된소리 발음, 초성에 나오는 된소리 발음과 관련해가지고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아니면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는 우리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어요? 위에 올라와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 어깨 그 다음에 뭐 오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말들이 뭐야? 어깨, 오빠 얘네들이 전부 뭔데?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야. 뭐 예를 들어서 또 있어요. 듬뿍 이런 거. 얘네들이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인 이유는 뭐야? 된소리의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소리는 어떤 환경에서 생깁니까? 일단 첫 번째,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된소리 되기 1, 2, 3, 4번 조건 중에서 앞말에 받침 없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된소리 되기 조건 4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한자어 리을 뒤에서 나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나는 거였어요. 전부 받침 뒤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는 받침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어게라고 안 하고 어깨라고 하고 오바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빠와 깨 소리를 우리가 표기할 때 밝혀서 적어줘야 되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되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되는 거야. 왜?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된소리를 적어주는 거란 말이야. 듬뿍은요. 얘는 지금 미음이긴 하지만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왜 된소리가 나는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입술 이러면 어떻게 돼? 입술이라고 하면서 된소리가 나잖아. 된소리 근거가 뭐야? 된소리 대기 1번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어주는 겁니다. 술로 안 적고 술로 적는 거야. 표기를 술로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비읍 받침이라서 무조건 발음할 때는 된소리 일어날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음은 입술로 하지만 뭐 안 해주는 거야? 된소리 표기 안 해주는 거야. 기억나요? 이거 여러분들 2학기 때 한글 낮추고 할 때 했는데. 자,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발음을요, 앞에 봐. 발음을요, 얘가 원칙 발음이라고 했잖아. 촛불이라고 되어 있지. 딱 어떤 형식이야?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 형태죠. 그러니까 생긴 형태로 봤을 때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의 형태야. 대표적으로. 그러면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까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된다고 했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고 했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표기할 때도 이렇게 표기해서 적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야? 얘는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원이 분명한 말인데 이렇게 하면 어원이 불분명해. 그러니까 이러면 형태를 밝혀 적을 수 없으니까 어원이 뭔지 불분명해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초와 불을 그대로 표기에 남겨두고 싶어. 그럼 그러려면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거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된소리 발음을. 그래서 여기에 뭘 붙이는 거야? 시옷을 붙이는 거야. 시옷을 붙이면 시옷 그 다음에 나오는 발음은 전부 된소리로 발음되지. 왜? 된소리 대기 1번 규칙에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규칙이 있잖아. 그러면 뭐야? 얘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발음된다면 얘는 뒤에 무조건 된소리 대기를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촛불 이렇게 발음해버리면 얘는 뒤에서 뿔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뿔로 적어줄 필요가 없어. 불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이시오 표기를 쓰기 시작한 건데 북한은 사이시오 표기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북한은 사이시오 표기를 인정 안 하면 혹시 이거를 보고 초불이라고 부를까요? 촛불이라고 부를까요? 똑같이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요, 우리 현대에 와서 생긴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거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쌓여가면서. 그래서요, 북한에서도 똑같이 촛불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사이쇼 표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거기는 그냥 사이소리 현상만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인정하는 것에 플러스 근거까지 만들어주려고 뭘 붙이는 거야? 시옷을 붙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 환경이 바로 뭐야? 요거인 거야. 발음했더니 어떻게 돼? 불이 불로 발음돼. 그래서 뭘 넣어준 거야? 사이시옷을 넣어준 거야. 알겠죠? 이런 표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우선이냐면 발음이 우선입니다. 발음이 우선이고 표기는 그 다음이야. 알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이해. 앞말과 다시 미안합니다. 다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할 때 니은,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요. 자, 수도가 있고요. 아니, 이걸로 쳐.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 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랑 몸이랑 만나가지고 얘를 우리는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요? 몸이라고 표기하죠. 자, 그런데 얘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해요? 잇몸 이렇게 발음합니다. 발음을 왜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해보면 뭐 때문이야? 여기에 있는 시옷이 소연아!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 디귿이 뒤에 나오는 미음을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가지고 니은이 첨가, 니은으로 발음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의문의 변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이시옷이 왜 이렇게 붙었는데? 라고 요 조건을 생각할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소리를 기준으로 이라는 소리랑 몸이라는 소리가 만났어요. 이라는 소리랑 몸이라는 소리가 만났는데 여기에 뭐가 덧났어? 니은 소리가 덧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왜냐면 얘는 맞춤법 표기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니음으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인모, 그 다음에 뭐 수도 눈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이 또는 반모음 반모음이니까 야, 여, 요, 유를 말하는 거야. 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죠. 그럼 예시는 뭐 있는데 나무라는 소리랑 잎이라는 소리가 만났어요. 자, 그래서 얘를 표기할 때는 나무 잎으로 표기하고요.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나문 닙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왜 니은 소리가 덧난다고 하는 거야? 나무라는 소리랑 잎이라는 소리가 만났어. 나무라는 소리랑 잎이라는 소리가 만났는데 최종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니은이 첨가돼가지고 어떻게? 나문잎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라는 소리랑 잎이라는 소리가 만나서 나문잎이 되었으니 니은 소리가 덧났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니은 소리가 덧나는데요? 라고 의문적 관점,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뭐 때문입니까? 얘가 서로 다른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른 형태소끼리 만났을 때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면은 여기에 뭐가 첨가됩니까? 니은이 첨가되죠. 세연아, 니은이 첨가되죠. 그래서 이 니은이 첨가된 이후에 시옷을 보니까 얘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뀔 거고 이 디귿이 비음화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뒤에 나오는 니은 때문에 비음화가 돼가지고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나문잎 이렇게 되는 건데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해서 조항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다고? 뒷말의 첫 소리가 이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시오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오스에 예외가 있어요. 적으세요. 예외는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오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느냐? 한 7개 정도 있는데 숫자, 횟수, 찻간, 돛간, 툇간 얘네들이 전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숫자는요 여러분들 수와 자가 만나서 숫자야. 횟수는요 회와 수가 만나서 횟수야. 찻간은요 차와 간이 만나서 찻간이야.
그래서 얘네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지만 어떻게 해준다? 사이시오 표기를 인정해줍니다. 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 사이시오 인정 안 되는 것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총무과 라고 하면은 얘는요 다 한자거든요. 총무 플러스 과야. 총무하는 과. 근데 얘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라서 사이시오 표기는 안 해주지만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 총무과로 발음해야 돼요.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인정 안 하는 거지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사이시옷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예시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층, 위층.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오른쪽.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우리가 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1, 2, 3번 조건. 일단 첫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니음으로 시작하는 거. 뒷말의 첫 소리가 이 또는 야요요로 시작하는 거. 얘는 뒷말의 첫 소리가 뭐예요? 뭐야? 지야. 아니 뭐야? 칠. 그러면 칠시 된 소리 또는 니은, 니음 또는 야요요요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사이슈스 붙이지 않습니다. 얘는요 된 소리로 하고 싶어도 얘는 벌써 거센 소리야. 된 소리가 될 수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표기가 뭐가 맞는 표기냐면 얘가 맞는 표기입니다. 위층이야. 위층.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위집이랑 윗집이랑. 자, 이거는 왼쪽이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을까요? 오른쪽. 오른쪽. 그쵸? 왜? 얘는 된 소리로 발음내는 게 가능하잖아. 얘는 예사소리니까 윗집 이러면서 뒤에 집으로 발음되잖아. 얘는 이걸 붙이고 싶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발음해야 돼? 위층이 아니고 윗쯤 이렇게 발음해야 돼. 얘를 증으로 발음해야지 시옷이 붙는 게 가능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증으로 발음하지 않고 층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층으로 발음하는 순간 여기는 시옷이 붙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음. 햇님 달님. 수진아,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왜 오른쪽이 맞아요? 근거.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걸 또 간과했네. 공통된 조건 한번 하나 볼까요? 헐, 미안합니다. 이거 안 적었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좀만 더 적어줍시다. 공통에 하나 플러스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네, 여기 빼먹었네요. 합성어여야만 합니다.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더해진 합성어여야 돼요. 뜻이 있는 단어랑 뜻이 있는 단어. 근데 어디 갔냐? 얘는요, 이 님이 뭐냐면 접사예요. 접사. 선생님, 무슨 님. 님이라는 글자를 혼자 쓰지는 못하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요즘도 쓰나? 나타나 뭐 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인 거야. 왜냐면 님이라는 말은 접사라 가지고 한 명한테 이거를 님이라는 글자만 뚝 떼가지고 따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님은 접사라서 다른 말이랑 붙여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어가 아니고 타생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표기가 맞는 표기예요. 햇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햇님이 아니고.
해닝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아까 쌤이 합성어 미리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한데 합성어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파생어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해줬던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건을 바탕으로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시옷이 안 붙는 것들인 거야. 이게 우리 경상도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말이 발음이 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 곳인데도 세게 발음한다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자, 기와랑 집이 만났어요. 소연아 이거 발음해보세요. 발음할 때 방금 기와 찝이라고 얘기하는데 찝으로 발음 안 됩니다. 발음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아요. 얘는 표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뭐라고 발음하게요? 기와집이라고 발음합니다. 기와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와집이에요. 자, 다음 또 있습니다. 머리 플러스 말. 이 어떻게 표기하게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머릿말 아니에요. 머릿말 아니고요.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발음이 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데도 마치 사이시옷이 있는 것처럼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다,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애들은 좀 외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발음할 때는 뭔가 사이시옷이 붙는 것처럼 발음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이런 애들. 위에 있는 건 외울 필요 없어. 왜? 아까 얘기했던 저 조건만 명확하게 하나하나 조건 따져서 맞추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세요. 기와집이랑 머리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거 밑에 것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우리 머리랑 가락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발음하고 표기할 때는 뭐라고 표기해요? 머리카락으로 표기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수진아 뭐 때문이에요? 읽고 얘기할 거야. 힌트. 조선시대 중세국어. 중세국어에 힌트가 있는데 서연아 혹시 기억나요? 서연 기억나요? 자, 우리 머리 안, 그 다음에 하늘 이런 단어에는요 여러분들 뒤에 뭐가 붙어 있었다고 봅니까? 히읗이 뒤에 붙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읗 중성 체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읗 중성 체언.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에도 그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 히읗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컷, 수컷 할 때 수, 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이 전부 히읗 중성 체언이 붙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소에 그냥 쓸 때는 안 나타나. 뭐랑 만났을 때만 나타나요. 예사소리로 시작하거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을 때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 플러스 도라고 하는 보조사를 붙이면 얘를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적었어요? 하늘도 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수 플러스 것이야. 얘를 합쳐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수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탉은요? 암 플러스 닭 발음하면 어떻게 돼? 암탉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어떤 국어의 흔적이죠. 자, 그 다음 또 여기에 보면은 잘 보세요. 앞에 봐. 벼라는 단어랑 씨라는 단어가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표기할 때 뭐라고 표기하냐면 벽씨라고 표기합니다. 그 해에 나온 해와 쌀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햅쌀이라고 발음합니다. 요거의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쌍시옷 된 소리가 옛날에는 뭐였기 때문에 어두정분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읍계 어두정분의 흔적이 우리 지금 현대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인정해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는 거야. 왜 인정해주는데? 이런 비읍 계열 어두정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비읍 시옷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 디귿 있고요. 비읍 시옷 기역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 실제로 과거에 조선시대 때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했다? 전부 모든 자원 발음을 다 해줬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발음했을 거라고? 조선시대 때 이렇게 발음했을 거라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발음했을 거라고. 그래서 과거에 단어의 첫머리에 쓰는 이런 어두정분에 나왔던 글자들을 실제로도 아마 다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현대국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된소리로 변했어. 이제 지금은 안 쓰는 표기니까 없어졌는데 얘가 된소리로 변하면서 된소리는 남아있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 비읍이 붙어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벽시, 맵살, 맵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어두정분에 있던 이 비읍계 어두정분에 있던 비읍 소리가 앞에 있는 글자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